이련으로 이련. 그래도 안진아 연구원 와서 웃어서 다행이네요. 방금 이렇게 최가영 어머가 지쳐가지고 막 다들 요새 많이 지친 티가 나는지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피곤하냐고 피곤하죠. 저희들 요즘 연말이어가지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저희 직업상 그 장 빠진 다음 날은 이게 에너지가 생기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 약간 연동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와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지금 약간 세수하고 왔더니 좀 활력이 났습니다. 예. 뭔 얘기했지 갑자기. 16회입니다. 하여튼 오늘 굉장히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으면서 안진아 연구원 또 여성 동지 왔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겠어요. 이 자료가 28일 날 나왔거든요. 팡 지나 안 지나. 처음에 제목 보고서 장난하나. 깜짝 놀랐어요. 자기 이름을 리포트 제목 쓴 사람은 제가 10년 동안 제가 굉장히 이제 굉장히 여기서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편이지만 가끔 자료 갖고서 이렇게 이런 건 좀 바꿨으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안진아 연구원한테도 내가 계속 몇 가지 지적을 해왔었는데 이번 자료 상당히 좀 마음에 들어서 이게 들어보시면 아는데 팡이 왜 그랬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이번에 단순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걸 좀 이해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오늘 아까 레이달리오 이어서 두 번째로 매크로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잘 17회 유심 있게 좀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쌤 윤조입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마켓을 담당하고 있는 안진아입니다. 오늘은 그거 안 하시네요. 뭐야? 간지나는 빵지나 안진아입니다. 빵진아입니다. 빵진아로. 이번에 또 빵진아. 요즘 빵진아로 불리고 있어요. 좋아요. 아주.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송치호고요. 미래가 크게 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빵의 미래에 대해도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약간 팡의 미래하는데 판의 미로라는 영화도 생각나고 미로에 갇힌 것 같아 팡이. 두 번째는 폭망이라는 얘기 생각나고. 그러니까요. 하여튼 팡에 이제는 국내 주식만 보는 게 아니라 해외 주식 같이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어쩌면 글로벌 증시에 심적 충격을 준 게 팡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팡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상당히 흥미로운 자료였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저도 들으면서 질문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우리 안진아 연구원이 하나 소개해드릴게.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아니에요. 원래는 뭐 이렇게 더 의사도 되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그랬군요. 그거 어떻게 하셨지? 말씀 좀. 신중호 팀장이랑 얘기하다. 진짜. 의전도 갔다가 안돼. 그랬군요. 예, 근데 뭐 갔었나요? 아니 여기로 왔었는데. 의전은 대신에 여기를 택해줬던 그런. 그래서 그렇군요. 후회하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참 여의도가 힘들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연구하시죠. 하시죠. 그래서 지나 안 지나. 재밌는데 이거 듣고 보니까. 갑시다. 빵진아. 빵진아. 빵에 대해서 자료를 썼고요. 사실 빵을 저는 처음부터 좀 관심 있게 빵 종목들을 좀 좋아해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좀 들고 있었고 지금은 없지만, 그래서 빵을 좀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한 10월달 들어서면서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7월달 고점 대비 한 빵 인덱스로 보면은 한 15% 정도 빠졌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한 7% 정도 빠졌는데 한 2배 이상 빠지면서 좀 대형 IT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는 장세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런 큰 주식들이 7%씩 왔다 갔다 하니 네. 그러면서 이제 좀 10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그 낙폭의 거의 3분의 2가 이 정도가 거의 10월 한 달 동안 이루어졌었고요. 그 시점이 이제 10월 달에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이루어졌었는데, 사실상 애플이라던가 아마존이라던가 넷플릭스 이런 애들의 3분기 실적 자체는 사실상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근데 다만 좀 주가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좀 조정을 받은 이유는 이제 사큐 가이던스라던가 이제 향후에 뭐 세일즈 그로스라던가 뭐 이런 반도체 고점 논란, 뭐 IT 이제 뭐 버블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면서 좀 과도하게 조정을 받았다라는 판단이고요. 이게 10월 한 셋째 주에서 넷째 주 동안 좀 급격하게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그 시점에 맞물려서 이제 11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 미국의 매체 언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빵을 필두로 한 IT 기술주들의 규제를 심각하게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좀 안 그래도 좀 실적 둔화 우려되는데 이런 IT 기술주에 대한 규제까지 가해진다면 좀 더 좀 센티나 이런 거에 영향을 안 좋게 미친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는 더 좀 조정을 과도하게 받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빠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크게 두 가지 우려가 있잖아요. 시장에서 이제 진짜 이익이 꺾이고 정말 이익 모멘텀이 없는 걸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말 고점 논란이라고 하고 산업의 수요가 둔화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팡을 필두로 한 IT 산업은 정말 끝나는 건가? 뭐 이런 것. 그리고 세 번째 경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연준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려는 기조를 가져가고 있고 10월 한 달 내내 파월 의장만 하더라도 굉장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가져왔었잖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11월 들어서면서 좀 이런 통화 스탠스를 좀 완화적으로 바꾸는 기조로 가져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준금리 올리고 시장금리 올라가면서 이런 성장주들의 밸류에이션들의 할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도 좀 많이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뭐 모멘텀, 뭐 경기 상황, 이익, 뭐 밸류에이션 다 약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상황이 좀 놓여져 있어서 과연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팡을 이만큼 끌어내릴 만큼의 효력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에서 이 자료를 앞에서 설명을 다 끝내버리네. 중요한 부분들이. 오, 갑자기 천상 뉴스로 확실히 자신감이 넘치는데. 맞아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계속 던지고 있죠. 무엇보다 촉발시켰던 게 규제한다니까 일단 뭔가 찝찝하고 그게 되게 컸어요. 그리고 금리 올라간다니까 할인율 바뀌는 것 같고. 네. 아까도 말했지만 가이던스가 왜 이렇게 낮아졌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고 그래서 그림 같은 거 보면서 우리 하나씩 해볼까요? 네, 그러면? 그래서 그림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3페이지 먼저 보시면 이게 이제 상당히 재밌는 건데 S&P 500의 업종별 4분기 가이던스를 이제 나타낸 차트인데요. 보시면 보시다시피 이제 4분기 EPS 그로스가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업종이 IT가 가장 우세하고요. 그러한 이유는 사실상 좀 저는 해외 매출단의 부진에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제 IT 업종이 S&P 업종 가운데서 해외 매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2018년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58%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 이외의 매출이 좀 아무래도 해외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아무래도 환율 측면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달러화 환율이랑 이제 IT 세일즈 그로스를 같이 그려보면은 제가 요 그림이 3페이지도 재밌는 그림이에요. 사실 여기에 보면은 네거티브 EPS 프리 어나운스먼트라는 포지티브 두 개 있는데 경기 민감제 봤더니 이거 완전히 포지티브는 거의 없고 여긴 그렇잖아요. 이게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사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약간 부정적인 거에만 초점을 많이 맞추니까요. 그리고 헬스케어도 굉장히 생각한 것보다 부정적인 것 같고 여기서 그나마 좀 괜찮은 거 찾으려고 전반적으로 다들 안 좋게 이렇게 네거티브한 게 높더라고요 이번에. 요 네거티브 프리 어나운스먼트는 이제 4분기의 EPS 가이던스 하향한 그런 의미인가요? 네. 그래서 IT가 이렇게 이해했던 게 이유가 뭘까? 해외 매출인데 4페이지 그 그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종 3분기 기점으로 했을 때 IT 업종이 58% 비중으로 가장 높고요. 해외 매출 비중이. 빵을 좀 자세히 뜯어보면은 이제 미국을 제한 해외 매출 비중이 한 평균적으로 한 45%에서 5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좀 신흥국이라던가 기타 유럽이라던가 이런 땅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수요 둔화가 이제 달러화랑 좀 연동해서 갈 수 있다라고 희한한 게 팡이라는 게 해외 매출이 높은데 달러가 약해야 해외 매출이 좋아지는 구조여서 미중 무역 분쟁하면서 위안화 약하고 달러 강하면 얘들이 좀 안 좋게 되는 그림.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섹터 애널리스트는 아니니까 뭐 개별 기업단의 뭐 매출 그로스나 뭐 영업이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디테일하게 실어놓진 않았지만 이제 거시적인 환경에서 봤을 때 2018년
솔직히 한 해 동안은 좀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좀 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좀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게 이제 좀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기 때문에 2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해외 매출단에 반영이 되면 미국 이하의 매출 그로스에 좀 달러 강세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4분기라던가 내년 1분기까지의 가이던스는 좀 안 좋게 나올 수 있지만 이런 이익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19년 들어서서 달러가 약세 국면으로 간다면 해외 매출 EM이라던가 기타 유럽 지역에서 좀 매출 그로스 나와주고 수요가 돌아서면 이런 이익 단의 우려는 좀 사그러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5페이지 그림이 되게 관심이 높은데요. 저는이란 쓰고 내가 확실히 오늘 이제 말 입에 익숙해지고 있어요. 네. 안진아 연구원 제가 이렇게 말을 공손하게 하니까 좋아요? 네. 알았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평소에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아까 우리가 최강 이코노미스트랑 얘기했던 가장 핵심이 결국 우리가 이번 G20 이후에 위안화가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 네, 맞아요. 그리고 엔화가 강해졌다는 거. 지금. 그래서 이런 거 가면 달러가 강하지 않다는 얘기고. 그러면 당연히 그래서 첫날 G20 다음날 이제 폭발을 하면서 올라갔었는데 결국 앞으로도 IT 매출 중에 저희 세일즈 그로스라는 게 결국은 달러와 연동되는 흐름. 이게 왜 그런 거 같아? 안지나요? 마켓 담당자가 나 궁금해서. 이게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해외 매출 비중 높았어요, 그냥? 아무래도 좀 수출이라던가 해외 단의 사업부 관련된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나도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리고- 예전에 숫자로 한번 점검을 해본 적이 맞아, 있어요. 그때. 예전에 담배 회사로 예전에 이제 실제로 담배 회사 오면 재미난 기업이 있는 거 뭐냐면 미국의 알트리아랑 필립 모리스거든요. 알트리아는 그러니까 둘 다 말보로를 파는데 알트리아는 이제 미국 내수 법인입니다. 그리고 필립 모리스는 같은 말보로를 파는데 해외 법인이에요. 그래서 달러랑 한번 그려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만 왜냐하면 착시 현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똑같이 팔았는데 매출이 달러화 때문에 떨어진다고 정말 주가가 안 좋은가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정말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달러가 강해져가지고 해외 매출이 꺾이면 실제로 필립 모리스의 이제 인터내셔널 법인은 주가가 빠지고 알트리아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착시 현상이고 어떻게 보면 마이너한 요인일 수 있지만 주가에는 진짜 영향을 준다. 그때 저 비슷한 결론을 내렸었어요. 이게 무시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더라고요. 재밌는 거여서 이게 의외로 미국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이 많다 보니까 해외와 국내를 놓고서 이게 항상 이 움직임이 나와서 맞습니다. 사실은 네. 안자용한테 더 일반 투자분들이 들으신 분들이 좀 있으니까 네. 그렇죠. 한 거예요. 네. 저 표정이 왜 자꾸 벌써하고 맥을 끊고 있냐는 표정을 쳐다보는데 나도 수습할게요.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약간 출발한 거는 이제 실생활에서 저는 직구 좀 논외 이야기인데 되게 직구 좋아합니다, 많이 노래. 하거든요. 여기도 그러니까 제가- 오리나 연구원이 직구의 황제인데. 제가 되게 직구 또 그런 하시네요. 해외 브랜드 약간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좀 명품. 싸게 패션, 살 수 패션. 있고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0%에서 70%까지 그때 출근하던 대로 언제 한 거예요? 네? 출근 열심히 했잖아. 근데 언제 네. 쇼핑한 건데? 그거는 다 인터넷으로 하는 거니까. 사무실에서 연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아무래도 저는 이제 다 설정할 수 있거든요. 달러로 할지, 유로로 할지, 파운드로 할지, 원화로 할지. 팁을 줘요. 해외 직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환율을 다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군요. 약간 해외 기업이니까. 맞네. 해외 똑같은 매출은 거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그냥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환율을 좀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가격을. 그러면 단순 환산이 아니라 실제 영향도 좀 있네요. 네, 그렇죠. 네, 소비자로서. 네. 오히려 이런 거 우리 다음에 한번 해외 직구를 어떻게 잘하는 건지에 대해서 오리나 연구원이랑 좀 알려주세요. 한번 해봅시다. 더 잘 아시겠죠. 저는 몰라. 나는 네. 인터넷 백킹도 안 해요. 진행합시다. 네. 그래서 잠시 옆으로 얘기가 빠졌었는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니 저 때문에 그런 그래서 이익 모멘텀 측면에서 봤을 때는 19년도가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가고 좀 연준도 좀 기존의 통화 그쵸? 정책을 좀 완화적인 스탠스로 가져간다면 이제 좀 EM 쪽 돌아서면서 지금 DM보다 EM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유가도 많이 빠졌었고 달러도 약세로 가고 이렇게 해서 좀 쉬는 것보다는 미국 이외 지역의 수요가 좀
좀 받쳐주고 경기가 살아난다면 이런 IT 기업의 이익 모멘텀도 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해가 이번에 네. 특이한 게 과거에는 이무연증 돌아왔으면은 차화정 받는데 네. 이번에 의외로 이런 쪽도 괜찮아질 수 있겠어. 저는 IT 인프라 쪽이 커지니까. 이머징 돌아서면 이쪽이 더 IT 인프라 좋다라고 쪽이, 보고 있고요. 자료에는 안 실었는데 제가 그려봤어요. MSCI, DM, EM 상대 강도랑 그다음에 빵 인덱스랑 같이 그려봤는데 EM 돌아서면서 빵도 같이 올라가고 약간 같이 흐름이 약간 비슷하게. 왜 안 났어요 자료에? 그건 나중에 제가 그려봤는데 자료 내고 나서 그러니까. EM이 11월 셋째 주 기점으로 이제 올라왔거든요. DM보다 아웃퍼폼하면서 이제 신흥국 괜찮아진다 이런 말 나오면서 그려봤는데 이제 빵도 11월 셋째 주를 기점으로 주가 빠진 게 이제 반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지는 확실치는 않기 때문에 그냥 마켓 담당자니까 상관계수라는 게 이렇게 어느 기간에는 높아졌다가 롤링 그렇죠. 시켜서 보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이 있을 거예요. 네,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빵이 그럼 주도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도주가 그럼 진짜 꺾이는 건가? 시장에 꺾이냐 끝난 거냐 아니냐? 끝난 거냐 아니냐 놓고 봤을 때 이익의 모멘텀으로 꺾이진 않는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럼 주도주의 조정을 유발하는 요인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 자료의 31페이지에 PPT가 아니라 워드죠. 네, 워드 자료에 이제 표 6번에 실어놨는데요. 과거 그렇죠. 이제 미국의 주도 산업에서 이제 주도주가 조정을 받게 된 산업들을 쭉 실어 놓았고 원인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공급 과잉,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 규제. 이 두 가지의 원인으로 항상 주도주의 조정이 나타났었고요. 그 두 가지의 원인을 빵 기업에 대입을 시켜 보면은 사실상 공급 과잉에 의한 조정을 받을 단계는 아니다라고 그치.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4차 산업이 아직 진입도 안 했고 시작도 안 했고 산업 자체는 좀 커지는 산업이면은 분명하고 이 산업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플랫폼 서비스라던가 이런 클라우드 산업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업체들도 얘네들이 좀 제한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이제 막 시장이 커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공급 과잉에 의한 조정은 좀 해당하지 그 않는다. 대표적인 게 미국에서 보면 공과잉이 오일 회사들 뭐 이런 네, 것들이었죠. 처음에 이제 반도점 규제를 받은 스탠다드 차타드 오일이나 뭐 철강 회사라던가 한액이라던가. 네네 그런 통신 뭐 이런 애들이 시장의 독과점을 좀 많이 가져가면서 경제학 교과서 네. 맨날 그만 실려 네, 있어가지고 네, 네. 규제 오면 부정적인 이미지로 딱 네. 오거든. 근데 그렇진 그래서 않아요. 그런 애들은 이제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회사 분할 명령을 그치. 내려서 이제 다 회사가 이제 쪼개지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나왔던 애들은 일단 뭐 말씀드리겠지만 IBM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지금의 빵과 같은 애들은 사실상 정부가 규제를 가하려고 했으나 둘 다 실패를 했습니다. 소송을 포기를 했고 이제 기각을 했는데 이게 좀 산업의 특성마다 규제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차별성이 나타나는 것 같고 그 산업의 지속성이라던가 성장성에 따라서 이제 규제 리스크도 상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난 놀란 게 IBM이 69년에 반도점 조사를 시작했는데 82년에 정부 소송이 끝나. 네. 거의 그동안 엄청 올랐어요 주가가. 거의 이게 중요한 10년 이상씩 다 진행이 됐고요. 이번에 트럼프가 한마디 해가지고 막 큰일 날 줄 아는데 이 안진아 연구원 이번 자료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이 부분. 그러니까 다 IT 기업들이 그랬더라고요. 네네 다 IT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 IBM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PC 운영, 뭐 컴퓨터 개인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운영 체제의 독과점 이슈로 정부의 규제가 들어갔었고요. 근데 지금 빵을 대입해 보면 이제 개인 컴퓨터보다는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뭐 플랫폼 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뭐 산업의 차이는 있겠지만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주도주가 빵 애들이 조정을 받는다면 이제 정부의 이제 규제 리스크가 한 번에 이런 좀 조정의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미리 점검해 보고자 이 자료를 썼고요. 그래서 PPT 6페이지에 6페이지 PPT 보시면 시장의 빵 점유율이 사실상
압도적으로 그래요. 굉장히 높게 가져가는 거는 사실 맞고요. 이로 인해서 현재 미국에서 가해지는 규제는 없어요. 제가 엄청 찾았는데 IT 산업의 이런 독과점 시장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있지만 현재 전통적인 반독점법 규제로 사실상 이런 애들을 규제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왜 그렇죠? 그 반독점법의 정의를 제가 실어놨는데 네, 그 얘기를 전 알고 있지만 억지로 이렇게 던진 거예요. 해드리자면 이제 말로 해요. 그냥 페이지 꼭 말하지 않고. 사실상 반독점법을 다 아시겠지만 뭐 교과서에서도 배우지만 이제 시장의 공정 경쟁을 뭐 해치고 독과점해서 뭐 가격 단합을 통해서 소비자의 편익이나 이런 것들을 저해시킬 경우에만 뭐 형사처벌이나 민사처벌로 인한 뭐 그런 것들 규제가 가능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해 보면 아마존의 입장은 이렇거든요. 우리는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너네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있어. 더 저렴한 가격과 더 폭넓은 선택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면서 좀 이런 미국의 규제를 많이 피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온라인 플랫폼 뭐 유통업체로 시작을 했지만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16년도, 17년도 사이에 다른 기업 인수합병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금융이라던가 음식료 사업이라던가 그리고 패션, 뭐 헬스케어, 최근에는 헬스케어, 그리고 금융, 뭐 전 산업을 걸쳐서 섹터를 구분 없이 좀 진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마존이 이런 사업에 진출을 할 거야 라는 뉴스만 나와도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는 다 하락을 하고요. 아마존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경쟁 업체들의 이런 견제도 심해지고 좀 정부 측에서 규제를 가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고요. 이게 참 웃긴 게 반트러스트법이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얘네들이 기업이 너무 혼자 네. 가져가고 소비자 것을 뺏어간다 그래서 이게 네. 독점법을 규제한 건데 이게 유형제 경제 이렇게 텐저블 구실 때 최근 무형제 경제가 되면서 사실은 이게 이 회사가 커지면 우리들이 더 소비자가 좋아지니 이게 참 묘해진 거거든. 이게 포인트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전 굉장히 흥미롭고 앞으로도 함부로 못하지 않을까 하는데 네. 아마존이 그래서 이렇게 사방에 진출하는 거죠. 네, 지금 사실 네. 이건 옛날 독점이 아니라 확산이지 그냥. 확산이죠. 그냥 문어발식 확산이고요. 그냥 여기저기 다 그냥 다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 시장 가서 후생을 네. 높여주니까 네. 우리들한테. 그래서 정부 측에서 이제 좀 나서 달라라고 하고 있고 이제 다른 경쟁 업체들에 대한 견제도 심하고 소송을 거는데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 아마존이 되게 똑똑한 기업이고 회장이 되게 똑똑한 사람 같아요. 그거를 법적으로 다 피해 갑니다. 그 미국의 ATI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안티트러스트 이뮤니티라고 그냥 독점법에 대한 뭐 직역하면 면역 체계를 갖고 있다 뭐 이런 법인데 막 발음도 좋았어. 아니 우린데 ATI라는 법을 갖고 있고 이 ATI라는 법이 실질적으로 미국에도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독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독점법 면제권이라는 제도예요. 이 면제권 제도를 이용을 해서 이제 상대방의 이제 경쟁 업체로부터 들어오는 소송을 다 이제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세 회피라던가 뭐 실질적인 경쟁 업체들의 뭐 이런 소송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반독점법 규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피해가고 있고요. 사업을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6페이지 보면은 이게 점유율이 높아도 결국은 네. 이게 참 독점이라 보기도 그러네요. 그렇고 이렇다는 거고. 그러면 말씀하신 그 ATI인가요? 그걸 네. 조금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약간 재밌는 ATI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독점 면제 제도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정부에서 이제 승인을 해주면 기업에 대해서 ATI 승인을 받은 기업에 한해서 이제 다른 경쟁업체로부터 이제 독점 관련한 법적 제소를 받을 시에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ATI 제도는 이제 기업 간 담합이나 협정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저해하지 않았을 경우에 반독점법 적용을 면제시켜주는 제도예요.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여기서 네,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있어. 이렇게 말했을 때 사실상 반박할 논거가 사실 반박할 게 없어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ATI 승인을 받았고요. 이 승인을 통해서 기타 경쟁 업체로부터의 이런 법적 제소를 다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왜 이거 갖고서 자꾸
청취자분들께서나 이게 동영상도 나가니까 보시면 제가 강조하냐면 얼마 전에 그때 규제가 얘기를 하니까 마치 아마존 규제 뉴스가 되게 컸었잖아요. 그렇죠. 당장 뭐 어떻게 될 것처럼 딱 미국의 독점 이게 간단치 않다는 거죠. 얘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네. 과거 사례도 있다 그 얘기고. 네. 아마존은 실제로 그렇잖아요. 보면 뭐 지난 몇 년 동안 실적을 실제로 까보면 네. 좋지만. 그렇죠. 네. 노스 아메리카랑 맞아요. 인터내셔널 기존의 B2C 사업에서는 뭐 적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맞아요. 이번에 실적도 인터내셔널 아니죠. 네, 맞아요. AWS 실적이 나오는데 그건 아직 독과점들하기는 좀 맞아요. 먼 단계고. 거기서는 어떻게 보면 수익이 안 나는데 네. 이제 반독점과 별개로 윤세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의 독점 깨러 들어가고 있는. 맞아요. 그냥 어쩌면 소비자를 위해서 희생해 주면서 그렇죠. 매기 효과를. 나머지는 AWS 쪽으로 가는 거거든. 이게 맞아요. 우리가 그때 실적을 까봤어요. 네. 우리 실적 자체는 그렇죠. 좋지는 않죠. 좋지 않지. 네. 사실 실질적으로 아마존 때문에 미치는 거지. 나머지 기업들은 그러니까. 쟤네 와가지고 네. 덤핑 치는 거거든. 이게 자기도 죽어가는 애고 좀 나도 적자 죽이러. 보면서 그 짓을 하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우리나라도 참 이런 고민스러운 상황이 다가오는 것 네. 같은데 여튼 네, 그래서 이런 규제의 목소리가 좀 더 커지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동안은 IT 기업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되게 외면을 했고요. 규제를 가하진 않았고 왜냐하면 시장에 주도주고 자기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도 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알면서도 좀 일부러 회피한 감이 있습니다. 근데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몇 년 전부터 한 4, 5년 전부터 미국의 IT 기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최근에 근데 이제 좀 이런 시장의 독과점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서 미국 내에서도 이러한 애들을 좀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미국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나 설명드릴게 이제 7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FTC 위원회에 보고된 기업 M&A 건수 차트를 제가 넣어놨는데요. 그 FTC 위원회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이 FTC 위원회가 뭐냐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국의 이런 반독점 규제를 가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독점 규제 기관이고요. 독과점이라던가 이제 불공정 거래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수사권이나 뭐 판결권 뭐 이런 집행 능력을 얘네들이 가지고 있고요. 기업이 이제 인수합병을 체결하기 전에 연방 정부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독점 규제 당국이 이런 FTC 위원회가 이런 기업의 인수합병의 승인이라던가 검토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각 행정부별로 이제 기업 M&A 건수를 신청한 거를 그려 놓았는데요. 이제 IBM이라던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 굉장히 M&A 건수가 활발하게 나왔었고 보고가 됐었고 오바마 정부보다는 이제 트럼프 정권에 들어서서 이제 기업의 M&A 건수가 좀 늘어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실어놓은 차트는 이제 FTC 위원회에서 한 번에 승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몇 차례 걸치는데 이제 한 번 반려가 됐더라도 또다시 요청이 들어오거나 2차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달라라고 말을 하는 건수를 보면 역시 오바마 정권보다는 트럼프 정권에 들어와서 활발하게 기업 M&A 건수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약간 해프닝이 있었죠. 네. 나가가지고 막 카메라 움직였는데 네. 그래서 하여튼 네. 연방거래위원회가 그 페더럴 트레이드 커미션 네. 이게 우리나라 공정거래에 비슷한 거고 네, 근데 네. 막강하더라고요 이거.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그 FTC 위원회는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나기 이상에서 5명밖에 안 되더라고. 네, 5명밖에 없는데 지금 이 5명이 완전체고요. 그 전에는 사실상 한 2년 6개월 동안 3명의 체제로 갔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그러니까 위쪽에서 임명을 하는데 2명이 중간에 중도 사임을 했는데 2명을 채워넣지 않고 3명은 기조로 가는 동안에 구글이랑 아마존이 미친 듯이 기업 인수합병 신청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단 한 건의 반려 없이 다 승인을 해주거든요. FTC 위원회에서. 그래서 거야? 네. 왜 그랬던 그러니까 거야?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6년, 17년도에 구글이랑 아마존이 M&A 이런 거를 검색해 보면 굉장히 많이 건수가 나와 그때 있고요. 엄청난 성공한 거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다 인수합병을 통해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듯이
뭐 훌푸드도 인수를 했고 음식료 쪽에 막 진출한다 하면서 또 그런 게 이게 그래서- 논란이 되니까 이제 좀 얘네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서 2018년 5월에 이르러서야 2명을 더 채워 넣고요. 본문 워드의 18페이지 표 2번에 이제 위원회들의 성향이라던가 뭐 당적을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그 2명의 채워진 위원들을 보면은 민주당의 의원들입니다. 아, 그전에는 다 공화당만 있었던 거야? 그전에는 나간 분들 한 분이 공화당이었고 거의 대부분이 공화당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채워진 2명의 위원이 민주당 위원들이고 이제 보면은 굉장히 아마존 같은 애들을 예를 들면서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이나 이런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형자산에 대한 규제, 반독점 규제를 새로 재정비해야 된다 또는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성향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이 되었고요. 이제 2018년 5월에 이르러서 이제 완벽하게 5인의 체제로 구성이 돼서 이제 활발하게 규제나 가이드라인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정부 쪽에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의 19페이지에 제가 좀 워드 말씀하신 네, 거죠? 워드 네. 여기도 있네요. 9페이지에 반도점. 네, 정당 정책에서 이제 반도점 언급 횟수 이거를 제가 실어 놨는데요. 사실 중간 선거에서도 그동안 상원이나 하원 애들이 다 공화당이 이제 의석을 석권을 했다면 이번에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하원을 민주당이 가져갔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때 제가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들의 성향이 좀 많이 대조적이에요. 그래서 공화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의 자유 질서에 맡기는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시장의 질서에 맡기되 어느 정도 이런 기업의 지위라던가 부정적인 영향력이 커졌을 때는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봤을 때도 공화당에 비해서 민주당 애들이 이제 반독점이라던가 가정 그치. 이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공화당이 좀 나타내고 시장을 자유롭게 맡기는 편이고 네. 민주당은 간섭하고. 네. 우리 안진아 연구원 네. 우리 카메라 문제로 인해서 잠시 쉬었다 가는 게 네. 맞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네. 2부에서